네, 오늘 이제 설명회를 맡은 강사 이병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설명회 주제는 제가 이제 1학년 과정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중등수학을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먼저 제 소개는 뭐 이렇게 너무 옛날 사진이라서 저는 고등부 위주의 수업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중등부는 다시 중등부 시작한 게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중등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시켜보자라는 취지에 맞아서 저도 이제 고등부 하다 보니까 중등 과정이 잘 안 되면 고등 과정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등 과정을 좀 올바르게 좀 가르치고 싶어서 중등 과정을 다시 대시 올게로 와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 중1 수학을 이제 오늘 중등부 위주로 중1 첫 수업의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1 수학이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1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요. 근데 그러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중1 수학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진행할 때는 중1 수학보다는 중2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중등부로 내려갈 때 이제 다시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1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일단 어쨌든 우리가 고등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중등 수학이 일단 기본 토대가 굉장히 잘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학의 성패는 중등 수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1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 수학의 마침표이면서 동시에 중등 수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연역표, 연계도라고 하죠.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연계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테라스 가시면 거기에도 크게 붙여져 있어요. 이게 분고같이 먹어서 확인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쪼개는데도 되게 짜잘짜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들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이제 22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아이들이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중학생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름 붙인 저 교육과정을 수업을 받게 될 거고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해서 단락이 초록색 이렇게 색깔별로 4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4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계열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계속 연계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과정 여기까지거든요, 6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보시면 결국에 중학교 1학년으로 기결됩니다. 여기 변화와 관계 파트도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자료 가능성도, 자료 이제 통계 파트, 여기 마지막은 통계 파트인데, 통계 파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과정에 완전히 기결된다. 그래서 초등 수학의 종착지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 과정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쭉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고등학교 수학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저희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고1 과정이거든요. 고1 과정 파트가 제일 어려운데, 그 연결고리를 좀 보시면 수와 연산, 변화,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4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수와 연산은 말 그대로 연산입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 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변화와 관계라는 건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함수, 이런 파트,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죠. 근데 이 함수 파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대로 쭉 가서 수능 과정까지, 수능을 보는 범위에 있는 과정까지가 쭉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분적분이라고 하잖아요. 미적분 과정은 결국 이 변화 관계에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게 거의 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 파트는 보시면 중학교 때 딱 배우고 나서 고1 과정에서 도형만을 다루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과 측정 단어는 중등 도형을 마지막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연계성이 없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개념을 물어보는 미분적분을 하다가 갑자기 도형에 대한 문제를 살짝 이렇게 개념을 섞어놓는 복합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도형과 측정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은 말 그대로 통계 파트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 통계까지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금 확률과 통계 단원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확률과 통계가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필수, 공통으로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선택 과정이었어요. 수능에서 볼 때. 근데 이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 공통 과목으로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계 파트도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해졌다 정도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고등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지금 오늘은 중등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화 연산 변화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 여기 중학교 파트를 좀 봐주시면 요 수화 연산하고 변화 관계는 다 1학기 과정입니다. 1학년 1학기 두 파트, 2학년 1학기 두 파트, 3학년 1학기 두 파트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은 2학기 파트예요. 그래서 도형, 그 다음에 통계 파트를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통수학 1, 2, 이 고1 과정에서 어디랑 가장 색깔이 연결된 게 가장 많은지 좀 보시면 여기거든요. 분홍 색깔, 변화 관계. 여기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여기 이 경우의 수, 행렬 이쪽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고1 과정의 1학기, 2학기 과정인데, 고1 과정의 과정 자체가 변화 관계랑 거의 대부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만 좀 중학교 과정을 좀 떼어와서 1학기 과정을 좀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이렇게 두 파트만 나눠서 수라는 거는 이렇게 가서 대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대수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복소수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화살표가 여기랑도 살짝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 문자화식,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 요 파트가 쭉 가서 고1 과정, 그 다음에 대수까지 가서 미적분까지 쭉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 1학기 과정에서 연계성이 결국 고등과정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능 과정까지가 쭉 1학기 과정이 계속 연결될 거다,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는 어떤 게 좀 바뀌었는지, 교육 과정이 변화되면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변화된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화 관계, 수화 연산, 변화 관계, 여기가 1학기 파트고요. 그다음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 여기가 2학기 파트로 중1, 중2, 중3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지금 이제 개정교육이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인데요. 여기 중학교 1학년 때는 여기에 맨 앞에 소인수분해 단어에서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의 활용이 제거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거된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활용 문제에서 조금 문제들이 덜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대표값이 원래는 중3 과정에 있었는데 이렇게 중1 과정으로 대표값이 이동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이동해서 대표값, 지금 이제 AI가 이제 막 발전하면서 뭐 통계 파트를 좀 강화시키는 듯한 느낌, 뭐 공부 어떤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서 뭐 통계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좀 이제 통계에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2 과정에서는 요 파트, 도형 파트에서 증명이라는 용어, 원래 증명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증명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증명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이들 시험 볼 때 서술형 문제에서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증명이라는 걸 토대로 아이들이 어떻게 그 개념을 익히게 되는지, 그 다음에 증명을 함으로써 도형에 대해서 그 성질들을 쭉쭉쭉 우리가 증명해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서술형 문제를 더 증명하는 이 서술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2차 함수와 3학년 과정에서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단원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고1 과정에 있었던 게 내려왔습니다. 3학년 과정으로. 근데 이거 옛날에도 원래 3학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뭐 여기에서 그렇다고 내용이 엄청 어려워졌다 그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과 3점도, 여기 상자 그림과 추세선이라는 게 새롭게 단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상자 그림이라는 거는 하도 옛날에 봤던 거라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통계에서 어떻게
그게 그 상자 그림을 통해서 그 별량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바뀐 과정이나 이제 어떻게 중등과정, 초등부터 고등과정에 연계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중등과정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중등과정을 처음 공부할 때. 초등과정에서는 중등과정으로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계산이 엄청 막 초등과정에서는 연산 위주의 학습을 하다가 중등과정에서는 연산보다는 문자가 많아지고 뭐 마이너스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념 학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과정에 처음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초등은 연산 중심의 학습이었다면 중등에서는 개념 중심의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중1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1 때 수학에 흥미를 잃으면 그 앞으로 계속 중학교 과정을 하면서 계속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중1 과정에서는 수학 용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용어에 따른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이 더 주된 목적이다.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학습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저 이해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못해도 제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개념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개념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서 암기 과목이 돼버리거든요. 개념 나는 이해했어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는. 그러면 암기 과목이 되면 그 공식이 중학교 과정을 지나서 고등학교까지 갈 때 공식들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걸 다 암기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수학이 암기 과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개념을 어떻게 학습하게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중1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구사하는 단계까지 학습하면 실제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이해가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바로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면서 바로 머리에 박힙니다. 그래서 구사하는 단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학교 때는요 내신 시험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내신 시험 결국에는 이제 중학교 때도 시험을 잘 보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잘 보고 뭐 대학 입시에서도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초등과정에서 혹시 성적표 받아보시면 뭐 과목별로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이 영역에 대해서 뭐 매우 잘함, 뭐 잘함,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걸 뭐 완전히 점수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중등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성취도 평가가 들어간다. 모든 과목에서 중1은 이제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한 학기는 시험을 아예 안 봐요. 그래서 한 학기 거의 이근반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2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1학년 2학기. 그 중에 근데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긴 합니다. 뭐 단대부중, 그 다음에 언주중 뭐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1학기 때 시험 보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중간 기말로 봅니다. 또 어떤 학교는 한 학기를 보지만 중간 기말 중에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그거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가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부분 2학기에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데 그게 첫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유학기제가 1학기 때 있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보고 그 시험을 평가하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 1학기 과정을 좀 소홀히 하다가 2학기 때 시험을 보려니 막상 닥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등급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A, B, C, D, E라고 이제 성적이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중간 100점, 기말 100점 하는데 그 점수를 이제 수행평가를 같이 합산해서 하는 점수로 A, B, C, D, E로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이라는 거 A는 그냥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90 미만이면 B, 그 다음에 10점씩 7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그 이하는 2 이렇게 주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합산 점수가 89.5점이면 A를 받습니다. 근데 89.4점이면 또 B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그거는 이제 나이스라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 학교 들어가서 거기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합산이 뭐 시험만 100점, 실제로 중간기말 다 100점을 맞았는데 어떤 학생이 수행평가 제출 안 해서 15점짜리가 빵점을 맞으면은 그 학생은 B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로 그 성적을 합산해서 100점 만점 환산해서 A, B, C, D 이거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1 때 시험이 뭐 성적 반영 비율, 고2 때 성적 반영 비율이 높진 않아요. 2, 3학년 때 성적이 더 많이 높은데 근데 중1 성적부터 A를 안 받아놓고 2학년 때부터 잘해야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중1 때 A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1 성적부터 A를 받는 성취감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성취도를 받아야 고득점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 재미를 느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첫 시험부터 좀 잘 볼 수 있게 많이 노력시키는 거, A를 받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는 실제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와 다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한 30%, 많게는 막 40%까지 다 A가 나와요. 그래서 A 받는 거는 중학교 특히 1학년 때는 시험이 조금 2학년, 3학년 때보다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A를 받게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학습을 하는데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다형 문제라는 거는 1번, 2번 이렇게 보기가 있는 5개의 문제 중에서 그 답을 찾는 1, 2, 3, 4, 5의 객관식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 연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가 논리적 사고를 쓰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게 결국에 개념이 머릿속에 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술형 문제 연습을 많이 시켜서 논리적 사고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2, 3을 대비해서 중1 지필고사 없는 학기의 과정도 지필고사 대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1 때 아이들 자유학계제를 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학기 때 이 친구들은 자유학계제니까 시험을 안 보면 그 내신 대비를 안 해도 진도만 쭉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는 아이들도 그 시험의 과정에 맞게 그 기출심화라고 하거든요. 기출심화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시킨다라고. 그게 그 과정이 있어야 실제로 시험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학기 때 시험을 보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중요성은 이 정도로 알겠는데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근중학교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시험들 좀 보여드리면 인근중학교 이제 어려운 학교들 걸 좀 갖고 왔거든요. 역산중입니다. 이 작년 기출이에요.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2학기 때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이제 중간 또는 기말고사들 시험들을 갖고 온 건데 요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요 빈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게 증명하시오를 쓰지 못하지만 2학년이 아니라서 못하긴 하지만 결국엔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에 얘가 합동인 과정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합동이 어떻게 SAS 합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꼼꼼히 쓸 수 있는 그 정확한 그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다형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 출제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도 뭐 대비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건 중동중 문제이긴 하는데요. 중동중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뭐 그래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복합 개념이 이제 그 좌표뿐만 아니라 그래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앞에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에서 연산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었던 연산에 되는 그 수의 연산 과정과 엮어서 이제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청중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 이런 거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 접어가지고 이 각도를 찾는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그것도 이렇게 딱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이게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논리적인 사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고,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1학기 시험을 봤던 단대부중 학교 친구인데요. 단대부중은 1학기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자체도 1학기 과정에 이제 연산, 그 다음에 그 변화 관계라고 했던 그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변별력을 찾으려고 했는데 좀 꼼꼼하게 모든 것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다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연산도 열심히 꾸준히 끈기를 갖고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대시 쪽은 아닌데 이제 서초하고 송파, 이제 신천 이쪽인데 문제를 보시면 이게 다 하나의 요 문장들이 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맞고 틀린 거를 개수를 찾아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모르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라도 모르게 되면은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하면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옛날처럼 막 기억, 니은, 디귿 요즘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 기억은 확실히 맞으니까 이게 무조건 요거는 답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풀어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천 문제, 이제 서초랑 송파 쪽에서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공시간기가 아니라 개념의 논리적인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다 출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명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정확하게 그 그림의 이해 또는 여러 가지 복합 개념을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장,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문제에서. 특히 2학기 도형 파트는 2학기의 시험을 대부분 보는데 기하 파트에서는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그 도형의 정확한 특징을 아는가, 성질을 아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개수 문항이 출제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념의 연계성을 묻는 복합 개념 문제가 증가합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험 범위 안에서도 여러 개의 두 단원 이상의 개념을 연계성을 묻거나 또는 배웠던,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배웠던 개념과 함께 연결해서 복합 개념을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을 조합하여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들이 아까 시험지 보시면 문제들이 엄청 길게 하고 조건은 되게 복잡하게 하고 함정은 딱 보면 이거 함정인데 느끼지도 못하게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학년 문제보다는 2, 3학년 문제에서 고난도 문항은 모의고사 유형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1학기 과정은 좀 더 심하긴 한데 시간 관리가 핵심인 학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시간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세한 개념 학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구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념 학습을 하고 논리적인 이해, 자기가 그걸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시험 대비 기간에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과 오답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이게 시험 기간 때마다 계속 연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논리적인 풀이 과정 작성 연습 및 자기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나,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가 아니라 힌트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다시 새 문제로 받았을 때 풀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왕도가 없어요. 성실하게 내가 그 공부를 얼만큼 했는가가 고득점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대부중, 대청중, 역삼중, 중동중, 희문중 이 정도 학교는 굉장히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학교로 유명하고요.
그렇다고 그 외에 학교가 엄청 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적이 잘 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은요, 제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해요.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능동적으로 다 이렇게 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인강만 끊어줘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잘 합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성숙하지가 아직 않죠. 당연하게도. 아직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겠지만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수동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꿀 것인가, 혹은 능동적인 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수학 공부에 있어서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까.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객관, 아까랑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 정도만 딱 하면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더 고민해서 풀어볼 수 있는지, 그 정도만 되어 있으면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문제집을 갖고 왔어요. 지금 아이가 개념원리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블랙라벨 A급 수학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못하네요. 그러면 성취감이 아예 떨어집니다. 그 흥미를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성취감을 좀 갖게 해줘서 꾸준히 자신을 난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성취감.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수학을 좀 좋아하긴 했었으니까 저는 채점하는 맛으로 수학을 문제를 풀었던 것 같거든요. 채점에서 많이 맞는 맛으로. 그냥 아이들이 너무 계속 틀리고 막 내가 모르겠고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고 하면 흥미를 잃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목표를 작게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성취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습법이거든요. 이렇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풀이 과정을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채점을 하는데 1번 맞았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맞은 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린 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서 고치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최소한 한 번 이상, 2번 정도는 스스로 고쳐봐야 한다라는 주의라서 그 개념이 정확히 안 서 있을 때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겠지만, 일단 내가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를 틀렸다. 그럼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지우고 다시 지우고 문제를 이렇게 고쳐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2번은 또 틀렸는데 3번은 맞았습니다. 그럼 저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세모치라고 말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세모를 치고 이거는 내가 이걸 제대로 풀었구나 하고 선생님이랑 확인해보고, 근데 또 틀렸다. 시간이 없을 때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그다음 제가 풀이를 해주지만 한 번만 더 고민해봐라. 제가 풀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접근했는지 힌트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 번만 고민해봐라 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럼 이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3번 틀렸다라고 이렇게 된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 그럼 별표를 치면 제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첨삭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풀이가 쭉쭉쭉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럼 이런 거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는 그래서 A는 몇이고 B는 몇이고 C는 몇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지. 그럼 이제 네가 답을 구해봐.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 위에를 전혀 보지 않고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C가 이거니까 더해서 이거 이렇게만 연산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풀어준 거지 이 아이들이 그러면 다시 풀었을 때 이걸 맞을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정도 틀려서 3번 틀려서 고쳤는데 못 풀어서 제가 풀어준 풀이는 아이들이 절대로 다시 풀어보면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이런 문제면
제가 풀이를 해줬잖아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이를 하면 그 위에다가 요거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가려서 요 포스트 위에다가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이 아이가 맞는지, 그럼 틀렸으면 다시 한번 또 다른 포스트잇으로 다시 풀게 하거나 이 앞에 풀이 과정을 봤던 걸 다시 보고 아 이건 이랬었지 하고서 몇 번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해서 오답노트를 이렇게 막 오답노트 좋은데 오답노트 문제 쓰는 데만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 풀이 과정을 보지 않고 다시 고쳐보고 다시 해결해내는 거. 그러니까 한 번 틀린 문제도 오답 이거 포스트잇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다시 풀 수 있는 것이 학습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메타인지는 항상 틀린 거를 고민해보고 다시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제가 풀어준 걸 보고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올바른 공부법일까? 결국에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뭐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공부를 시킬 때는 성공적으로 대입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대학교를 보내주시는 게 그게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고등과정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입을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맞을 것이냐. 그럼 고등과정에서의 고득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등과정의 성과가 나요. 그래서 중등과정을 완벽히 이해했냐 안 했냐가 고등과정까지 그 학습의 방향성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 두 문제를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문제고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대수 과정에 있는 문제. 물론 얘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심한 문제 축에 끼는 거고 얘는 고2 대수 문제에서는 기본 문제 정도에 끼는 문제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는 식을 이렇게 줄 테니 이렇게 풀어봐라 하고 얘는 식이 없어서 그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알고 있고 이게 다 곱하기 표시예요. 그럼 결국에는 10 곱하기 10의 10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랑 푸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숫자만 다르고. 그래서 중1과 고2의 과정에서도 겹치는 이런 학습들은 결국 심화 문제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고등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1 과정을 이제 중1 수학에 대해서 핵심 구성을 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연산, 그 다음에 문자 사용하는 식, 그 다음에 함수, 도형입니다. 물론 통계도 있지만 통계는 따로 좀 빼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려워하는 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연산은 말 그대로 계산이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중학교 때 왜 연산이 어려워하냐? 수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직선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수직선에 딱 한가운데 0이 있어. 그럼 그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양수, 음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연산이 중1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얘는 연산 과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설명이지 여긴 익숙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다량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속된 말로 이제 양치기라고 하거든요. 양으로 계속 이제 승부를 단순 연산을 열심히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풀려서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특히 연산 과정에서는 그걸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실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많은 양의 다량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뭐 절대값이며 뭐 수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마이너스, 플러스 막 다 연산하고 이제 넘어왔더니 문자라는 게 이제 문자화식이라는 게 처음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식으로 표현해요. 원래 초등과정까지도 초등과정에서도 뭐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뭐 그냥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 정도로만 표현했다면 실제로 이제 x, y, a, b 이런 걸로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배우거든요. 이제 수학의 문법화인데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그걸 처음에 새로운 언어를 다루듯이 배우게 되니까 그때 이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은 결국에는 문자와 친숙해지는 것밖에 없고, 그 문자를 친숙하게 하는 건 결국에는 문자식과 요 1차 방정식까지의 연습이 개념이 정확히 잘 잡혀 있어야 된다. 왜 방정식이 문자를 써서 그 x값을 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활용 파트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방정식, 부등식, 뭐 연립방식, 함수 다 할 거 없이 그 단원의 항상 활용 파트가 가장 어렵대요. 문해력이랑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거리 속력 시간, 뭐 그다음에 농도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보고 문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그걸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내 조건, 주어진 조건을 문자로 나타내는 거에 사이에서 이게 이해가 조금 덜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보면서 계속 익숙하게 얘도. 근데 이거는 풀이를 막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식으로 세워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와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한 파트가 문자 사용 시기이다. 이게 1학년 때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뭐 부등식, 연립방정식, 함수, 그 다음 나가는 고등과정에서의 함수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중학교 3학년 때쯤 가서 고등학교 갈 때 아이 선생님 3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방정식으로 표현되냐 함수로 표현되냐 이 둘 차인데, 그게 선생님 저는 방정식을 좀 잘 하겠는데 함수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여기에서 함수에 대한 표현, 요 문자 사용과 식과 함수 여기 파트에서 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정식으로 문자를 잘 사용해서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것, 잘 체화시키는 것, 문자 사용을 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와요. 이제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문자를 가지고 익숙해지면 정비례 반비례하고 이제 변수 관계에 대해서 x라는 값하고 y라는 값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해에 대해서 함수 파트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라는 게 쭉 나가서 결국에는 미적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미적분까지 갈 때 그 기본이 여기예요. 근데 고등과정에서 수업을 해도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하다가도 그래프를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는 좌표 평면의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여기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역시. 그래서 좌표 평면의 이해가 결국에 핵심이고, 여기는 풀이보다 이해, 그 다음 좌표 평면이랑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X축, Y축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점 찍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수저산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 다음에 도형 파트는 이제 2학기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도형 파트를 크게 아우르는 거는 결국 중학교 1학년 도형이 도형 감각을 키우는 거는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도형 감각이 2학년, 3학년 때는 잘 안 길러져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 세세한 도형들을 다 배우게 되다 보니까 얘는 크게 뭐 입체 도형, 그 다음에 평면 도형, 뭐 이런 것들로 배우기 때문에 그 도형의 감각에 대해서는 1학년 과정이 가장 끝이니까 중등과 고등과정까지를 총 망라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뭐 위치관계, 공간상에서 이제 위치관계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평면에서도 도형을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어려울 텐데, 공간 도형이라고 해서 이제 입체 도형을 하는데 그게 고등과정으로 하면 기하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공간에 대한 느낌, 이런 도형 감각을 갖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입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공간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도형에서는 중1 때는 도형 감각을 기르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핵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산과 뭐 각각의 파트별로 방법들이 좀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렇게 연산 많이 하고 문자랑 친해지고 함수 관계, 도형은 감각을 익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쓴 게 풀이 과정과 글씨.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그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꾼다고 이제 전환하는 시기가 교육과정 발표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풀이 과정이 어떻게 깔끔하게 내가 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 건가 할 것인가와 글씨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리사의 글씨는 정말 한석봉처럼 이렇게 글씨를 열심히 잘 써라 이게 아니라 숫자는 정확히 쓰자 이거예요. 1부터 9까지, 0까지, 1, 2, 3, 4, 5, 6, 7, 8, 9에 0까지. 그 다음 그 숫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왜냐하면 9를 썼는데 자기가 9라고 써놓고 A라고 보는 친구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알아볼 수만 있게,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이거 글씨는 특히나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 잘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버릇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글씨 교정이 잘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막 타일러 보고 막 다 해봐도 3학년은 아예 안 되고 2학년도 되게 힘들거든요. 1학년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글씨는 좀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걸 좀 연습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학생들도 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자, 배우는 거는 30%라고 생각해요, 저는. 70%는 그걸 배운 걸 어떻게 자기 걸로 소화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그 구사하는 녀석을 내가 이건 이 개념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문제풀이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고 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바로바로 교정을 하면서 충분한 양을 연습해서 실수가 없이 계속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할 것 같고 배운 개념을 토대로 스스로 익히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쏟아낸다. 이게 저희 학원도 이제 시간을 5시간 이제 하루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게 그 중에 이제 개념 수업이 100분, 그 다음에 테스트랑 관리하는 시간이 100분,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첨삭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는 과정이 100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좀 이렇게 잘 이용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 잘 이용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효율적으로 익히는 과정에서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 마무리하고 가서 집에서 복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과 노력 충분히 잘 그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더라도 좀 집중력 있게 빡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아이들의 자세를 좀 마음가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선행보다는 확실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수능 범위가 바뀌신 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능 범위가 좀 작아졌어요. 전에 이제 했던 것보다 수능에 대해서만은.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뭐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수능 과정이 결국 고2 정도까지를 배운 과목들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빠른 선행보다는 그게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문과이과 나누지 않고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학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에서 70%는 한 과정이 끝났을 때 문제집을 스스로 60, 70%는 완성할 수 있는 거. 모르는 문제가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는 가능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풀이 과정을 작성해서 서술형 문제풀이 연습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철학 4가지거든요. 그래서 몰입, 채움, 누적, 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입이라는 거는 학습량을 많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딱 정해준다.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학습량을 확보한다는 게 몰입이라는 철학이고 그 다음에 채움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 학습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 개념을 수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깊이 있는 개념 수업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누적이라는 건 이제 그 개념을 배운 걸 토대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그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과정에 있는 것들 아이들 이제 과정을 나가다 보면 그 이전에 있는 과목들을 많이 까먹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적 문제풀이로 저희는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누적해서 반복해서 문제풀이하고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망각된 이제 잊어버린 지식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틀려서 이거 내가 까먹었네 다시 공부하면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이 누적되기 때문에 누적 문풀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장이라는 거는 계획된 목표에 도달하는 학습 습관을 갖는다. 이제 끝장이라는 거는 저는 그 목표를 오늘 정해진 목표를 끝나지 않으면 그걸 끝날 때까지 좀 성취감을 얻고 갈 수 있게 끝장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목표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것까지는 다 하고 가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 또 다 하면 아 선생님 오늘 저는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났어요 막 이렇게 성취감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남아서 그걸 다 마무리하고 가는 그게 습관화되면서 결국에는 성취감을 얻는 이런 학습이 끝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4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에는 2달 동안 이제 이전 10개월 이제 요 3월에서 12월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실전 기출 또는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반 아이들 성향이나 그 진도 상황에 따라서 요걸 할 수도 있고 요걸 할 수도 있고 요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 선행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1, 2월 달에 좀 선행을 그 과정 하나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요거는 2개월 동안은 그 진도만 쭉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 2회인데 겨울방학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 정도 더 와서 뭐 심화 과정을 특강으로 필요한 경우 필수 특강으로 한다든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 과정 중에 하나를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2개월 빼고는 이 5달은 하나의 과정, 한 학기 과정의 선행학습과 이전 1년 과정의 누적학습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수업 시스템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실에서 테스트랑 개념 노트랑 이제 과제 오답들을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3교시 때는 다시 저한테 와서 그 3교시에 2교시에 테스트를 진행했던 그 오답에 대한 첨삭과 그 다음에 과제, 누적 문풀까지 진행을 해서 매수업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요 5개월이 한 과정이라고 해서 좀 길지 않나 싶으실 텐데 요 5개월 안에는 한 달, 총 2달 그게 내신 대비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고요. 여기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나가는 학습은 3개월 과정이고 나머지 한 달씩 나눠서 내신 대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누적 학습을 멈추고 내신 문제니까 모의고사 끝장 학습으로 진행을 한다. 여름방학 특강은 선택으로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제가 뭐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스스로 개념 노트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 누적 테스트 오답 고치고 확인 받고 첨삭 받고, 그 다음에 뭐 재시험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루 목표 문제풀이 양 달성한 다음에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 수업 진도책 당연히 문제풀이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제 나갈 부분이 있고 누적 문제풀이도 2, 30문제는 풀이를 하고 그날의 목표를 설정해서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날 해결이 너무 완성도가 낮거나 불가능해서 그럴 경우에는 주말 보충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신규반 이제 안내만 좀 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저희 화목반에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이제 1학년 1학기 시작하는 반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1학년 과정은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학년 과정은 아무래도 특히 1학기 과정에는 그 1학년 학생들도 그 자유학기제 기간이라서
조금 진도가 1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에는 1학년 만약에 학생이 오면은 좀 빠르게 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3월부터 7월까지 요 5개월간에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하고 1학년 2학기 과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2달 반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누적 과정이 없어요. 초등 과정을 누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1학년 1학기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개념원리 책 하나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개별 문제집으로 진행합니다. 누적 문제 풀이가 진행되지 않고 1학년 1학기 과정에 맞는 그 학생에게 맞는 개별 문제집을 제가 선정해서 그 문제를 풀고 과제 내주고 확인하고 요거를 요 3월에서 5월 중순 정도까지 쭉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1학년 2학기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누적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되고 그때 누적 문제는 제 자체 교재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학년 1학기 과정이 누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나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적이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과정의 누적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1학년 1학기 누적을 했는데 여기도 1학년 1학기 누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적은 좀 난이도가 제가 또 일단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RPM, 센 정도, 센 B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는 그거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서 센 C 또는 1품 정도까지의 학습을 하고 여기 이제 1-2학기 누적은 여기 1학년 1학기 여기서 했던 것처럼 RPM이나 센 B 정도의 누적 문제풀이로 그렇게 자체 교재를 진행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신 때 이제 여기는 1학년 과정을 1년 과정을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 기간이 따로 없었는데 여기 2학기 과정부터는 내신 대비 기간을 각각 한 달씩 진행해서 2-1 개념 하면서 그때 내신 대비 기간으로 만약에 이때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시험을 안 본다면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내신 대비 기간을 갖는 걸로 실전 대비 기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월하고 2월 사이에서는 이제 2-2 개념이 진행되면서 1-2랑 2-1 누적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 제가 생각 중인 거는 이때는 2-1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1 심화 특강을 토요일이나 수요일에 추가로 필수 특강이 붙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때 가보면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신을 시행하지 않는 학생도 내신 대비 기간에 기출심화 학습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신 시험 기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진행해보면서 아이들 실력이 느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이후의 과정에서는 3-1 학습하면서 2-1, 2-2 과정이 누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강의 계획서 드렸잖아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제가 그 간략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짜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좀 길게 좀 그 과정이 어떻게 커리큘럼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으니까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거기에 그 위에도 제가 박스로 해서 그 안내사항에 다 말씀을 드려놓은 건데 1일 목표 완성은 뭐 아까 계속 강조하듯이 제가 1일 목표 완성도가 주어지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하는지 그래서 100%가 다 돼서 가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목표 완성도가 주간 60% 평균 미만이면 보충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적하기 테스트 오답은 고쳐서 확인하고 개념원수 작성하고 1일 목표랑 문풀까지 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1일 목표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는 중1-1 과정에서는 누적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는 초등 과정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진 않고요. 그 배운 과정의 진도까지의 누적 테스트로 계속 앞에서 처음에 배운 게 별로 없을 때는 요만큼만 그 다음 배우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 배운 데까지의 누적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학년 2학기 과정이 진행되면 1학년 1학기 과정 전체의 누적하고 1학년 2학기 과정에서의 확인 테스트까지 진행이 됩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은 그 과정에 대해서 누적이었기 때문에 확인 테스트가 따로 없었는데 1학년 2학기 과정이 진행되면서부터는 확인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누적 테스트는 대부분 한 25문제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50분 정도 가량에.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로 진행을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회 학원에 와서 매일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익숙함도 좀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성적을 올리는 그 성취감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과정이 시작될 때는 조금 쉽게 되다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강의계획서 그 주차별 이제 제 진도 계획표에 그 보시면 오른쪽에 비고라고 돼 있고 이제 대단원 테스트, 뭐 성취도 테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 대단원이 이제 거의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한 과정별로 많으면 4단원, 많으면 5단원, 적으면 4단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대단원이 종료되면 누적 테스트는 그때는 안 보고 대단원 테스트를 똑같이 25문제로 그 다 배운 단원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요 대단원 테스트는 목요일, 그러니까 그 주차별이니까 그 화요일, 목요일까지 진도가 나와서 그 대단원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단원은 목요일에 실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원 테스트는 목요일에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이 마무리되면 1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날 때,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과정이 끝날 때 거기 강의계획서에 성취도 평가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도 테스트는 그 화요일, 목요일 둘 다 2회로 봅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그 화요일, 목요일 총 2회로 실시해서 평균 점수를 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대단원 테스트는 70점이 안 되면 재시험하고, 재시험이 2번이 안 되면 보충 수업과 또 다른 재시험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원 배운 거는 좀 제대로 알고 갈 수 있게 계속 진행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취도 테스트도 70점 미만 시 재시험을 볼 거예요. 평균 2회를 봤을 때. 근데 재시험까지 보고 재시험이 이제 50점 미만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불성실하거나 그러면 그 과정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불성실하면 그 전에 성취도를 보기 전에 저랑 안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재시험이 50점 미만 시에는 다시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만 그냥 일단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적 문제풀이는 중1-1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문제풀이 연습을 위해서 누적 문풀 초등 과정 안 하고 개별 문제집으로 1-1을 진행한다는 점. 이거는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해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그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쉬운 문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도 흥미를 잃기 때문에 딱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좀 선정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1-2 과정에서는 시작 시부터 1-1 과정 누적 문제풀이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1년 과정, 앞에 1년 과정에 누적이 진행이 됩니다. 1차 누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RPM이나 센비 정도의 난이도고, 2차 누적일 때는 센시나 일품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는 제가 이번에 중1 과정 시작반은 무시원 입반으로 아예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처음 받을 때는 무시험 전형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1-1 과정은 제대로 좀 꽉 잡고 아이들을 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입문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무시험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1-2 과정으로 새로 들어올 때는 그 앞에 과정에 대해서 입반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학년 1학기 시작할 때는 그냥 제가 무시험으로 다 받아서 잘 중학교 과정의 수학을 잘 만들어 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1-2 과정부터 시작을 하려면 1-1 과정에 저랑 하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반 테스트를 1-2 과정 또는 2-1 과정 시작할 때 입반하는 친구는 본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계획서에도 써놨으니까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한 모든 테스트, 누적 테스트, 확인 테스트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서술형 연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위해서 모든 보기 문항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테스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테스트 문제에는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서술형으로 뭐 단답형 문제도 있겠지만 풀이 과정을 제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주관식 문항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간 서술형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제 생각으로는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고요. 일주일 동안 20에서 30문제 정도는 서술형 문제 이걸로 연습해보자.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출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그 태블릿에 풀이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게 계속 다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걸 주긴 할 건데 이게 태블릿으로 할지 아니면 제가 해설로 타이핑을 칠지는 요건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아직 기획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 2학기 과정은 도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형이나 통계 파트에서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들에게 정리하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학기 과정에 한해서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과정을 진행할 때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주관식이 이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누적과 함께 주관 서술형을 진행하고 2학년 2학기 과정을 진행할 때 2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주관 서술형을 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는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정보 같아서 일단 지워놨는데 제가 이제 카톡 실제로 보내는 거거든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내는 거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업에 이제 그날의 과제 완성도랑 테스트 점수 이런 거 이제 보내는 거고, 요거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해서 좀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진도가 나가고 이렇게 보내서 제가 코멘트까지 달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제가 이제 리뷰 발송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지,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안내 드린다. 이 정도 그냥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항상 좀 아이들 좀 세심하고 좀 이렇게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아이들한테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아이들 잘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